네, 한국당 의원들 공언한 대로 조금 전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법이다 여전한 입장인데요. 여야 사당은 열린 자세로 대화하자면서 한국당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꽉 막힌 국회 정상화 언제쯤 가능할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대출 의원이 삭발에 이제 불을 지폈고요. 오늘 당초 10명이 이제 집단 삭발을 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일단은 5명만 시작을 했네요. 네, 거기 현역 의원은 4분이고요. 네. 한 명은 지역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초기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원래 예. 예고한 바대로에 따르면 10명 뭐 또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가 좀 약간 좀 말리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게 강경일변도로만 비치는 모습이 예.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라고 좀 우려 표시를 했고, 예. 뭐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뭐 이제 이 삭발 계획을 접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전해지고 뭐 있습니다. 네. 성명을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릴레이 삭발이다. 그래서 오늘 일단 네. 5명이 참여하고 이후에 5명이 나머지로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진 상황인데 원래 어전에 그 지침을 보면은 여성 당원 20명도 참석해달라 이런 지침이 있다가 이건 뭐 지도부에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빼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삭발이라는 게 이게 예. 종교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건 전통적으로 두 발을 깎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전통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네. 부정하면서 예. 실제로 아주 결연한 걸 표시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한국당이 삭발을 한다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국회 사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국회 사태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이것이 뭐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뭐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도 한국당에 가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삭발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한국당의 지도부들도 이런 식 강경한 부분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번에 국회 사태에서 그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의 삭발을 좀 중지시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뭐 당장 만나자는 여야 사당 주문도 등지고 이렇게 삭발식까지 가진 한국당. 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얘기 들어보시죠. 이거는 지금 법안을 심의를 하자는 거고 그동안 공부 안 한 학생한테 일정 시간 지나서 숙제해내라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것뿐인데 이걸 머리 깎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거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삭발을 그동안 가장 많이 해온 쪽은 주로 노동조합 쪽입니다. 그리고 네. 노조위원장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민주노총 위원장이 뭐 이렇게 삭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삭발 투혼, 삭발 투쟁 뭐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그 노조에서도 리더들이 이걸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그 다양한 그런 어떤 갈등 요인들 또 이렇게 분란의 요인들을 잠재우면서 대외 투쟁을 좀 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 또 이렇게 그쪽 상대편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효과가 있으려면 황교안 대표가 하셔야 되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의원들 전체가 삭발식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건 좀 의미가 있는데 의지를 보이려면. 예, 사실은 네. 이런 정도 삭발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점은 좀 노동조합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 조금 그동안의 노하우를 조금 배우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숙제를 내라 그랬는데 제 시간에 안 내서 시간을 더 주는데 그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위원장 얘기는 같이 얘기하자. 지난번에 네. 패스트트랙을 이제 그 새벽에 통과하실 때도 네.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네, 어제 얘기를 여야 사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네. 이제 들어오면 네. 한국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원내 전략이 이번에 한 부분이 상당히 미싱이었다. 얻은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결집한 건 있지만은 실제로 얻은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 그러고 나서 국민 여론은 상당히 더 등한시돼 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무작정적인 투쟁 전설이랄까요? 싸움을 위한 투쟁이라 할까요? 이러한 원내 전략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실익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지금 총선이 1년이나 남았어요, 아직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아마 내부에서는 회의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거법이라는 것은 만약 이대로 놔두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패스트트랙 얹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본회의에 부의되면 사실상 과반이기 때문에 선거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과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분도 떨어지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이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국당 손을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한국당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당으로서 국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실제로 내년 선거에서도 한국당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 지지층들만 원하는 거기서만 선거에 당선될 뿐이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층에서 상당히 참패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나 한국당은 20대 국회 종언을 고하고 이렇게 강경 투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삭발식 모습까지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정치권에서의 삭발은 의사 표시의 한 수단으로 그동안 간혹 사용되어 온 방법인데요. 자, 이 과정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들었던 삭발 정치가 여의도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삭발은 투쟁을 위한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의원들 삭발식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요. 그간 삭발의 역사 정리했습니다. 2004년 당시 민주당 30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 이렇게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2007년이죠. 한나라당 시절에 단체 삭발 투쟁을 감행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사학법을 개정하자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하며 삭발해서 화제가 됐고 당 지도부가 50여일간 장외 투쟁까지 나서며 결국 한나라당 뜻대로 사학법이 재개정됐습니다. 또 2013년에는 지금은 사라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루어진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집단 삭발한 역사도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그동안 있었던 삭발의 역사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이런 삭발의 어떤 투쟁 방식이 여론을 움직이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그 언론이 좀 관심을 갖게 되죠.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긴 일단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할 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예. 이제 있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삭발한다, 또 단식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언론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네. 갖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너무 많이 봤군요. 예. 그런데다가 이 삭발이라든가 뭐 이제 단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낯선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투쟁 전략을 수립할 때 강경 투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보기에 수용 가능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원내 투쟁만으로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인들의 그러니까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발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이후에 3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오히려 벌은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거꾸로 곧바로 생각하면, 처리했겠죠. 예. 뭐 제가 사실은 좀 그 여당 지도부였으면 오히려 저 같았으면 그냥 이번에 그냥 다 처리해 버렸겠어요. 패스트트랙 지정할 게 예. 아니고 법안들을 그냥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등 상황을 유발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 그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시간을 상당히 벌은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예. 그 시간 330일 동안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 예. 예, 실력으로 압도하고 또 논리로 압도하면 충분히 이거는 무산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또는 밖으로 나가서 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렇죠. 논리로 지금 그리고 그 싸워야 방식이 된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 훨씬 예. 더 잘 어울리고 보수 지지층도 실제로는 그걸 원할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강경 일변도의 투쟁 또는 뭐 독재 얘기하고 좌파 얘기하고 뭐 빨갱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할 수 있는 그 수준은
이미 다 달성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앞으로는 전략을 극적으로 좀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실리를 택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삭발뿐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전국을 돌면서 오늘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 온라인 여론조도 불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달만 기다려라. 제풀에 꺾여서 돌아올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보시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가열찬 민생 투쟁을 펼치겠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오각성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약 한 달 좀 네. 돌아다니도록 놔두면 제풀에 꺾여서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태로가 네. 없어요. 또 나경원 대표는 상당히 상승돼 있고 네. 또 임기는 남아 있고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은 이제 대화는 하겠죠. 예. 예. 지금 뭐 한국당은 장외를 돌면서 여론전에 치중하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달 안에 제풀에 꺾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놨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냥 이렇게 국회를 떠나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출구 전략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달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걸릴 네, 것이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여론에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태들이 어떤 비난을 받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격려하는 층들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게 유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어요, 용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지를 한다라는 층들은 반사적 측면이 상당히 강한, 정치적 예. 반사적 측면이 강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닌다고 해도 실제로 큰 여론을 얻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면 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리겠죠. 그리고 이제 추경 문제는 그렇습니다. 추경은 지금 미세먼지와 그리고 이제 그 산불 문제, 이거 외에도 지금 4조 5천억 정도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얘기는 IMF에서도 얼마 전에 들어와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한 9조 정도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회에서는 지금 4조 5천 갖고는 어려우니까 이 확장적 재정 정책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해야만 그것이 사실상 국민을 위한 길이고 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을 국회에 들어서 추경은 투입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예상과 달리 상당히 둔화 가능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고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은 결국은 지금 현재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피는 부분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세금이 국가 돈이니까. 근데 그거는 나 몰라 하고 예를 들면 저렇게 돌아다닌다. 과연 여론이 어떻게 더 바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세 번째로는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8일 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면은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현재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 이건 또 여권에서 또 출구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야당은. 여권에서 열어줘야 네, 한다. 그럼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제안을 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 주재에 뭐 여야 대표회당을 주재한다든가 남북 네.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를 갖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건 한국당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렇게 해서 국회를 좀 정상화시키는.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도 좀 온건론이 돼도 되고요. 그런 식의 서클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강대강 구도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당이니까 지금 국회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 이런 입장인 건 맞지 않습니까? 둘 다 지금 뭔가의 해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제 노동절 마라톤 대 앞서 저희가 그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해찬, 황교안 두 대표 이렇게 잠깐 뭐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볼 수는 있었는데 뭐 몸도 같이 풀고 하긴 했지만 뭐 보면은 그게 다였던 것 같아서 이걸 보면은 역시 이 패스트트랙 이후 전국도 좀 마라톤 같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뭐 한 달은 넘길 거다. 한 달은 넘길 예, 이렇게 거다.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까지 장애 투쟁을 선포를 하고 나간 마당에 또 곧바로 금방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명분이 별로 안 맞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장외 투쟁도 동력을 좀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노력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 상황이 그럼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 그러면 바람직한 상황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홍영표 원내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당장 추경안 문제 좀 시급하잖아요. 예. 경제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답답할 거예요. 뭐 정부 지금 뭐 청와대나 정부 심정 같아서는 추경안도 뭐 굉장히 역대급 추경안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아마 심정은.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고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좀 해야 국민들의 어떤 그 경제와 관련한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어떻게 그렇다면,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예. 사실은 이제 퇴로를 좀 열어줘야 하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의 그 지금 현재 그 어떤 국정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청와대 생각하고 또 여당 생각이 좀 다른 거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청와대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 반드시 일치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점의 선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부 여당도 조금 친밀하게 좀 더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무조건 이게 이렇게 몰아세운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협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뭐 근데 구체적으로 다른 게 없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네. 이제 박범계, 장제원 두 여야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서 해법을 좀 찾아보려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 해법은 안 찾아봐서 오늘 이제 평론가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면 한국당 의견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이거 말고 네. 이거보다 또 구체적인 어떤 손짓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쪽에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다른 예. 한쪽에서는 은근히 카드를 좀 내비치긴 했죠. 예컨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란, 개헌이라든가 선거제 네.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계속 얘기했던 뭐 권력 구조의 문제 뭐 이런 예. 것도 논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거 이외에 아마 몇 개 카드가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근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게 좀 필요하고 사실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야 할 이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민생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본인들이 뭐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좀 들어와야 될 사안이 하나 있죠. 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 이거 지금 기업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이거 빨리 지금 이 법안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행히 그런 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화를 활발하게 해서 이 좀 장외에 나가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활발하게 좀 움직여줘야 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민생 법안도 쌓이고 추경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도 마냥 있을 수는 없은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런 해법을 주셨는데요. 자, 국민 여론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160만 명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돌파를 했더라고요. 자,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각종 조작설이 난무를 하고 있고요. 급기야 북한 개입설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평통에 우리 민족끼리가 뭐라고 발표한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숙명이다. 조평통의 성명 4일 뒤에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의 해체 청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노총만 해도 80만이 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언급을 한 그런 민주노총 그럼 북한 지시받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연관성을 어떤 확신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팩트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대적인 정말 매크로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도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북한의 어떤 지혜령을 받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지금 뭐 북한 지령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개별 의원들이 뭐 한두 명 얘기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이제 한국당이 우리나라의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예. 아닙니까? 근데 보수당은 뭐 영국이나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국가 공동체라는 문제, 그다음에 법 질서라는 문제를 상당히 그 정체성으로 갖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나간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청와대 청원 문제, 이 문제에서 160만 넘은 거에 대해서 물론 한국당 지적대로 그것이 청와대의 사이트에서 여야가 편가르기 하면서 경쟁적으로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청와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서 이것이 북한이 개입했다. 5.18 망언도 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전혀 근거도 없고 상당히 정략적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극단적 반공주의로 국민을 통치했었어요. 그 생각까지 나는데 그런 식의 해법들을 왜 해내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청원이 뭐 200만, 300만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해산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또 거기 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한국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던 감정을 갖고 있는 층들이 그건 민주당 층도 있고 정의당 층도 있고 무당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청와대라는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이 있는 청와대 사이트 가서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응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도 뭐 그건 몽골 시대, 조선 시대에도 예를 들면 상징이라든가 격증이라든가 상원제도가 돼 있었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불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그냥 여야 정쟁에서 한국당을 뭐 없애려고 하는 듯한 거기서 500만 1000만이 된다 그래서 가정입니다만은 한국당 해산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거 북한을 또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면은 종북이다. 상황이 더욱더 꼬이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순수한 의도 자체를 상당히 한국당이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다. 별로 안 좋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어쨌든 뭐 전국 순회 집회도 한다 그러는데 뭐 이런 근거가 없어 보이는 이런 뉴스들도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극계 달한 여야 몸싸움을 지켜본 그 여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희가 좀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오는 걸 좀 볼 텐데요. 예, 민주당도 좀 올랐고요. 한국당이 34.1%까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5.8%포인트 차, 두 당의 차이가 이 정도 지금 좁혀진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쪽 다 결집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양쪽 다 결집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35% 선에 이제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프레임을 이제 좀 바꿔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한계치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더 추가해서 만약에 지지층을 더 이제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전략을 좀 바꿔야 예. 되는 이제 시점에 이제 임박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찌됐건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바람몰이를 쭉 해온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바람몰이를 쭉 해왔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뭐 상당히 공감을 얻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만을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분노를 활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런데 그 전략이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나온 그 발언 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 일종의 이제 정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 이러고 뭐 서로 박수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식의 정치를 지금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시작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하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들어서는 또 마찬가지 또 바람몰이를 또 하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나라가 거의 대선 직전처럼 지금 뭐 완전히 반쪽이 난 그런 그 상황인데 이 상황이 그럼 뭐 바람직하냐?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정치권이 좀 성숙한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어찌됐건 전반적인 어떤 정국 운영,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여당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뭐 자유한국당이 저러니까 뭐 우리도 맞불 전략 이런 식으로 꼭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당
한국당과 여야 사당의 극한 대치, 결국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때문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좀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요. 긍정이 51.9%, 부적격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게 37.2%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7년에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이 정치 제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권력 구조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층의 권력적 독점과 집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 개혁은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부분도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 아닙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결국 비례성에 대한 강화예요. 근데 늦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비례성 강화는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00년대 초 또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늦은 거죠. 비례성 강화라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게 한 하나의 제도의 측면이란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죠.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검찰의 과대하고 비대한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그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합법적인 틀에서 국회 선진화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태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 국민 누가 극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당이 벌인 이런 합법적인 국회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몸으로 누우거나 막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명분과 어떤 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번에 상당히 불리한 전략을 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갈수록 자꾸만 원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전략적 미스라든가 투쟁 전술의 오류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욱더 길게 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제 절반 이상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을 하는데 실상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게 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앞에 두 부분은 그래도 몇 개 언론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좀 모르는 국민들도 많고요. 저도 사실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수사권 조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해외 출장 중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여지를 조금 남기는 그런 발언을 좀 이제 한 건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위배가 된다는? 근데 사실은 문무일 총장이 이번에 지적한 내용을 제가 이제 봤더니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는 이제 경찰 쪽에서 한다는 거고 검찰은 이제 기소 위주로 하는데 기소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수사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조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입법화해서 조금 더 이제 확고하게 이제 만드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문무일 총장이 이번에 이야기한 그 핵심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사 경찰과 정보 경찰의 분리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권도 경찰에 넘어간. 그러니까 검찰도 상황이죠? 사실은 정보 라인이 있고 경찰도 정보 라인이 있는데요. 경찰 정보 라인이 아무래도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더 광범위하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분리를 좀 시켜줘야 한다. 안 그러면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힘이 실리면서 경찰 국가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그 지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또 지적을 한 게 뭐냐 하면 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됐고 이거는 사실은 좀 개헌해야 될 문제하고도 개헌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제가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의 모든 권한이 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경찰이 중앙 집중화가 돼 있잖아요. 중앙 경찰이 다 모든 걸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힘이 과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경찰 국가화로 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에 경찰이 너무 권한이 강해서 그때 경찰 국가였던 시절이 있었죠. 자, 이제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교통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황.
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어떤 권력기관의 개혁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 입장에서 잘 이제 개혁이 돼야 되는 이 부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필요한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냈던 민주당, 자, 오늘은 문무일 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분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서는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어떤 지위를 좀 힘을 잃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충분하게 검찰 의견도 수용을 해서 좀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일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최종안은 또 다듬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처럼 어느 나라의 검찰의 권한을 받아 우리나라처럼 기소를 독점하죠. 수사 지휘를 하죠. 또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복되고 분리되고 약간의 권한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계 권한이 독점되어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점되다 보니까 수사의 어떤 균형성과 수사의 형평성 또 수사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저해가 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오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다 하니까요. 검사가 다 하니까 하다가 말면 끝이에요. 그 수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은 예를 들면 검사가 잘 보면 제가 비근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키울 수 있는 사건이 있고 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이건 민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이 권력을 좀 나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이에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얘기하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하는 건 경찰에게 그러다 보면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문제가 경찰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나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내놓은 경찰위원회라는 걸 좀 만들어서 거기서 의결화시키고 시민들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예를 들면 개방제를 해왔다든가 지금 자치경찰, 일반경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복합적인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는 기소 수사권은 분리가 돼야 되고 검찰의 이런 막강한 권력은 예를 들면 분해가 돼야 이게 나눠줘야 국민 생활에 편의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무일 총장이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한 2~5달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후임 총장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목소리가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보실까요? 긍정평가가 48.2%로 부정평가보다 좀 높이 다시 교차를 했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변동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주 전 수준으로 다시 이제 좀 환원한 그런 모습을 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 여론조사 측면에서만 만약에 이것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지율이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의외로 버텨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더 지금 민생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여건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래도 좀 이제 잘 버텨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지지층이 이제 20대, 30대였잖아요. 취임 초만 해도 90% 정도 지지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저렇게 50%대, 40%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지층의 표를 또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청년 비서관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에 공약한 부분도 상당히 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결국 20, 30대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달성되지 못했더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뚝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결국 이제 20대는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정성 예. 그리고 이 경쟁에 입각한 아주 그런 압박,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개인의 비전과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국가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만은 그 청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비전이라든가 뭐 도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보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청년 비서관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정청에도 이런 문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청년 정책관실을 네, 신설하겠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한 내년 총선을 위한 그런 어떤 이벤트성보다도 진짜 멀리 보고요. 멀리 보고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사회 비전으로 같이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일자리, 집, 결혼, 20대, 30대가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게 이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